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2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바로 거시경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요즘에 원화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보듯이 수출 반등 글쎄 라는 기사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값이 1200원대까지도 떨어지려고 하죠. 눈앞 영향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고요. 교역이 줄어서 수출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면서 교역 국가 간의 물가를 반영한 실효 환율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질 실효 환율이 무엇이냐? 세계 61개국의 물가와 교역량을 반영해서 각국 통화의 실질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REER이라고 하네요. 자, 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화폐 가치가 고평가돼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수치가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뜻을 뜻하는데,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지난해 9월에 114.74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원화 약세가 수출 반등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왜?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출품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수요 물량도 늘어야 하는데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격은 싸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란 거죠. 왜? 글로벌 경기 부진, 유가 상승, 우리나라 수출품 경쟁력 약화 등이 전반적인 실적을 억누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 갔을 때 이런 질문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품에 있어서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거시경제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략으로 좀 빼봤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바로 인터파크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인터파크 요즘 많이 사용하세요? 이커머스로? 저도 실제 인터파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티켓만 구매할 때 좀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15년 연속 1위라고 하네요. 티켓 부문에 있어서의 경쟁력, 여행, 쇼핑, 도서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해서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네요. 연내 13개 앱을 통합할 것이고 SNS 티켓 결제 서비스를 도입 유료 멤버십으로 경쟁력 올리겠다. 2022년에 판교로 본사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소비자들의 천국으로 자주 묘사된다. 왜? 가격도 그렇고 배송도 그렇고 상품 구색면에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6개 대형 업체가 매년 출혈 경쟁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방면에서 경쟁자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는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또 소비자들한테 맞다 그 이커머스는 이거지 라고 하는 주무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15년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티켓 쪽, 그 다음에 2014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항공권 분야라고 얘기하네요. 아무튼 이런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좀 이끌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올해 말에는 티켓과 항공과 투어 등 13개로 나뉘어져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등 기술력과 유료 멤버십 등 이커머스 업계 경쟁자들이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 마지막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커머스 업계에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갈 보관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경쟁은 내가 인터파크에 입사한 2000년대 후반부터 치열했다. 최근에 시작한 네 부문의 통합 작업을 잘 끝마치고 미래를 위한 기술력 개발에 힘쓰다 보면 가장 쇼핑하기 편한 모바일 숍이라는 목적에 인터파크가 다다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인터파크의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걸 또 잘하기 위해 그런 방안이 되겠죠. 좀 힘들어하는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하려고 한다라기보단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보완한 부분이라고 보십시오. 다음에 코멘토네요. 저는 사실 이따를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코멘토 쪽 구직자와 멘토들을 잇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요걸 좀 볼게요.
주요 고객은 대학교 취업 지원실이다. 왜? 코멘토는 대학들의 자신의 솔루션을 유료로 판매해서 취업 지원실 내 교사들이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코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대학교에 판매해서 걷어들이고 있다. 코멘토의 올해 예상 목표 매출은 약 10억 원이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결국에 현직자들에 대한 니즈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고요. 이따가 역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을 한번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근데 현직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만약에 만난 분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요. 그럼 최대한 오프라인 쪽으로 좀 한번 끌어당겨서 직접적인 만남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홍보하자면 제가 이제 직업방송에서 새로운 프로로 직무 관련한 직무타파 2019 직무타파를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현직자분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은 초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왜? 현직자 만나도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잘 모르고요. 정말 좀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쇽쇽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콘텐츠 산업입니다. 바로 소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이제 돈 내고 듣는다고 하네요. 오디오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소설 뉴스도 돈 내고 들어요. 볼륨 커지는 오디오 콘텐츠. 자, 팟빵 유료 결제 2년 새 9배 성장. AI 스피커 등 보급의 인기 쑥. 자, 팟캐스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료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귀로만 듣는 오디오 콘텐츠는 동영상보다 가격, 데이터 부담은 적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긴 시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나 오디오북, 강연, 방송 등 유료화 영역이 다양해지고 AI 스피커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유료 콘텐츠 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된다라고 얘기하네요. 특히나 시사, 스포츠, 역사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유료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지난해 7월 말에 유료 오디오북 서비스를 출시한 뒤에 한 달 만에 판매량이 5,000권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직접 읽어준다 셀럽 오디오북.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AI 스피커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목소리를 구현해주는 게 나았거든요. 저는 유명 연예인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따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아무튼 음성인식 기술학대로 요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 볼게요. 인간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음성 검색 서비스의 확대로 이동 중에 편하게 듣고 소통하는 콘텐츠가 중요해졌다. 유료 오디오 콘텐츠는 이미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상반기를 좀 마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융권 화두가 나왔네요. 금융권 화두는 땡땡땡 무엇이냐? 바로 디지털이라고 하네요. 10년 전 은행과 비교해서 면접 대비하세요. 6개 금융사 인사 담당자 취업 팁 들어봅시다. 디지털과 은행 영업방식 접목, 논리적 사고력 평가의 대비, 자소서는 회사 인재상의 바탕, 철저히 지원 기간에 맞춰 작성, 맞춤법 실수, 비속어 절대금물. 은행은 이거 굉장히 좀 꼼꼼하게 봅니다. 취업난 속에서 신의 직장의 좁은 문을 뚫고 미래 금융 전문가를 꿈꾸며 머니쇼 현장을 찾은 취준생을 위해서 금융공기업과 주요 시중은행 인사부 담당자들은 꿀팁을 아낌없이 공개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이었다. 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드러내라. 말 되게 어렵네요. 은행의 달라진 영업 방식에 관해서 고민해보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화된 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영업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두라. 10에서 20년 전 은행 영업 방식과 지금의 영업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되게 어렵네. 올해부터 직무적합도 면접에서 지원 분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역량을 검증한다. 이거는 컴퓨터 잘 다루거나 코딩을 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이 평가는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논리적 사고를 잘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혹시나 지원자가 디지털 지식의 문외한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근데
이거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핀테크 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보 소싱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빅데이터 기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통계 능력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 주시고요. 지금 제3인터넷은행이 인가가 다 취소됐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의 취소된 이유가 분명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핀테크 은행이 지향하는 점을 플러스 시켜서 그런 부분들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취준 내용 한 번만 더 볼게요. 한수원 상반기 113명 대졸 공채입니다. 자, 원서 접수는 23일 오후 3시까지 해서 사무, 원자력, 수력, 양수, 신재생, 토건 뭐 다 나왔고요. 별도 서류 전형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한수원은 NCS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2차 면접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업기초 능력 면접과 직무수행 능력 면접과 관찰 면접. 직업기초 능력 면접은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성취 또는 실패했던 경험 시리즈. 그 다음에 팀에서 의견 타 경험이죠. 그 다음에 원자력 장단점, 원자력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올해는 또 워낙에 나올 것들이 많죠. 제가 다 추신하면서 해드린 것들, 제가 면접 답변 만들어드린 걸로 해드린 것들이죠.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면접은 상황 면접이죠. 그 다음에 조별 토의 평가고요. 예를 들어서 방패장 처리에 대해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그렇다면 방패장 처리에 관련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찰 면접은 조별 약 3시간이다. 지원자들의 상황 판단 능력, 협상 스킬,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태도 본다라고 하는 거죠. 한수원 예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하도 적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뽑죠. 뽑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꼭 지원하셨길 바라고 면접 때 여러분들 한번 만날게요. 자, 7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산업이네요. 유통의 답은 항상 땡땡에 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매장에 있다는 거죠. 현장에 있다. 유통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목이 막히네요. 수목금은 매장을 챙기자라고 얘기해서 롯데백화점과 마트의 현장 경영 승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롯데백화점 대표가 월 화요일은 본사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 수에서 금요일은 오전만 본사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현장을 챙기라. 현장 직원이 고객 니즈를 파악하면 각 지역 본부가 이에 빠르게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하네요. 롯데마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계 최초로 상품 발주부터 진열, 아르바이트 채용까지 점포별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고객 밀착형 매장이 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속도전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남 지역의 소비자들이 편집숍 무인양품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 대전이나 대구까지 원정 쇼핑 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광주점에 무인양품 매장 열었다. 롯데마트는 지역 특화 매장으로 변신 중이다. 강원 춘천은 정원과 텃밭 관련 용품, 제주점은 가구 전문점이 부족하니까 가구 체험형 매장, 충남 서산점은 휴양지니까 유래용품 품목을, 김포공항점은 30대 40대 고객을 겨냥해서 맥주 상품 확대했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현장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장단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장 권한이 커진 만큼 결과에 따른 책임도 커질 것이다. 중요한 점포는 키우고 아닌 곳은 축소하는 매장 효율화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8번째 갈게요. 마케팅입니다. 제품과 궁합 맞는 구원투수 찾아라. 한마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가성비 갑이라고 하죠. 이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인플루언서들은 디지털에서 잘 소비되는 콘텐츠를 제작하죠. 충성도 높은 팔로워도 보유하고 있어서 자신이 활동하는 플랫폼에서 메시지를 직접 유통할 수 있는 힘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관점에서 배우 공유는 배우들도 인플루언서라고 하긴 힘들지만 연예인이면서 SNS 이슈 만들어내는 사람 설리가 있겠죠. 또 반대로 대도서관, 마이린, 박막내 할머니 등은 그 반대의 요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로 했냐면 이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부여하라라고 얘기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내용이 나왔네요. 일단 제니퍼 애니스턴한테 500만 달러 주면서 우리 항공사 그냥 좋은 서비스 이런 거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600만 뷰를 봤대요. 뭐 실패한 건 아니죠. 하지만 다른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인기 유튜버 케이시 네이스텟 이 사람한테 1등석 항공권 무료 제공하고 네가 한번 써보면서 촬영해라 알려줘라라고 했더니 와 무려 6천만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디지털 마케팅에 들어간 비용은 사실상 0원이죠. 500만 달러를 지출하지도 않았는데 마케팅 캠페인은 10배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관심 보이면서 기사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온라인 소비자의 88%는 팔로잉하고 있는 개인 인플루언서들의 제품 리뷰를 친한 친구의 설명만큼이나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목소리나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미디어 스타들보다는 훨씬 더 이 사람들을 신뢰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업에 있어서의 홍보나 광고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신뢰라고 한다는 부분이죠.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빌리티 산업, 포드 7,000명 감원한다. 구조조정 한파죠. 한마디로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장사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무관리직을 대폭 줄여서 어디에 돈을 써야 됩니까? 여기서 세이브한 돈을 전기나 자율차 기술 개발 쪽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2040년 전기차 비중 57%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보듯이 전체 사무직 직원의 10%를 감원하고 있고 닛산은 전 세계 4,800명 감원, 폭스바겐도 향후 5년간 직원 7,000명 감원, 제규어 랜드로버도 전체 직원의 10% 감원, GM도 14,000명 감원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감원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냐?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직과 관리직을 중심으로 일단 감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런 좀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있죠. 관리직은 조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네가 왜 회사를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직원들이 패닉에 빠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죠. 차는 안 팔리고 있어요. 점점 공유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를 별로 안 사죠. 또 글로벌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지금 자동차는 변혁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어디선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매출이라도 많이 나면 거기에 나오는 매출 가지고 투자할 텐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힘든 상황인 거죠. 자, 거시경제 웃을 수만은 없는 단군일의 최대 수출 호황 볼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수출 품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일반 기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선박이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기상도가 나왔네요. 맑다, 약간 흐리다, 비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뭐 맞는다라기보단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하반기 때 이쪽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거에 따라 채용 규모가 달라질 테니까 어떤 이유들 때문인지 좀 봐주시죠.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이 제일 많이 뽑을 텐데 그래도 약간 흐림이니까 뽑기는 뽑겠죠. 반도체 기계 쌍끌이 수출 주도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올해 수출은 4% 증가에 그칠 뜻이다. 세계 경기 회복, IT 분야 수요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북핵 리스크 등 지정학적인 악재, 또 원화 강세, 고금리, 유가 상승 등 삼고 현상과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무역의 부담이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시경제 하나 더 볼까요? 한국서 연 12조 원 사가는 화웨이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부품 등의 구매 큰손이 12조 원 정도 사가더라고요. LGU 플러스는 5G 기종 문제없다.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화웨이가 한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해오고 있는 게 연 2천억에 3천억 규모인데 통신 장비 잘 알고 있는 LGU 플러스죠. 그다음 B2B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한 3배에서 6배 정도 되는 규모, 연 12조 원 규모가 우리나라 수출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삼성전기, LG이노텍. 제일 타격이 크겠죠.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품은 인쇄 회로기판, 필름, 지문인식 모듈, 마이크 칩, 통신 장비 부품, 제조 장비도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휴대폰용 디스펜서, 이것들이 이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미국이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정부 채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요구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업들은 이런 거 좀 민간 섹터는 냅둬야 되는데 한국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이 불똥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화웨이가 야 니네 우리한테 안 써? 미국 말 따로? 라고 얘기한다면 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빌리티 하나 갈까요? 정의선 차 소유보다 공유한다. 자, 밀레니얼 세대는 차 소유보다 공유한다. 칼라일이랑 대담할 때 얘기했죠. 제 아들도 면허 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정의선 부회장 아들이 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본인이 운전해서. 자, 미래차 대응이 가장 큰 과제다. 한전용제 투자 이유는 힘들겠네요. 이거 치우느라고. 미래가치 높기 때문이다. 자, 칼라일 대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제가 자랄 때는 운전면허 빨리 따야겠다. 어떤 차를 사야겠다 고민했는데 제 24살, 22살 자녀들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하하 제 아들도 면허 딸 생각은 안 합니다.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자동차 소유가 아니라 공유를 희망하죠.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모빌리티 서비스로 전환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정말로 많이 소통하고 있죠. 하나의 증거 뭐냐면 추신남에서 현대기차 기사 굉장히 많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는 있다고 봅니다. 요즘 고객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 자주 한다. 서비스, 제품 등 모든 측면에서 더 노력할 여지가 없는지 자문하고 있고 고객 중심으로의 회기가 필요하다. 모든 현대차 그룹 직원들은 고객 중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이고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차량 공유를 희망한다. 우리 사업을 서비스로 전환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당연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현대차 그룹 기업 문화는 스타트업처럼 더 많이 바뀌어서 재택근무가 확대돼서 R&D 제외하면 현대차 본사 오피스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GBC 프로젝트 이거는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에 삼성동을 선택했다. 좋은 투자자를 유치해서 공동 개발할 것이고 창출한 수익은 핵심 사업에 재투입이 필요하다. 처음에 이거를 샀을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어떤 시그니처가 좀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그거 오토아우토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좀 비싼 금액을 주고 샀죠. 그걸 가지고 진짜 R&D에 투자해야 되고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도 감원하고 있고 이런 비용 절감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정의선 부회장 그때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걸 다른 형식으로 좀 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형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비록 제가 현대차를 좋아하진 않지만 정의선 부회장은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3번째 기사, 유통산업 기사, 아마존에 맞선 생존법을 찾아라 기사 한번 볼게요. 네, 비즈타임즈입니다. 아마존에 맞서라, 생존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전에 제가 추신남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바이넌트 용건, 온라인 쇼핑의 종말 저자이면서 이커머스 유럽 집행위원회 의장이네요. 아마존과 동맹, 치명적인 유혹이다. 브랜드가 없으면 흡수되고 말 것이다. 자, 거대 유통공룡 아마존의 성장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진다. 지난해 미국의 장난감 판매 체인이죠. 토이저러스 파산, 또 유통기업 시어스도 파산하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은 전례 없이 높다. 그래서 아마존이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산업 내에 속한 기업들은 아마존과 싸울지 타협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아마존에 맞서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생존 전략의 실마리 잡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로타 마코토 일본 연구원이 자신의 저서 데스 바이 아마존에서 탁월한 브랜드 파워, 구매 경험, 맞춤형 상품과 개인화, AR 등 신기술이 아마존과 잘 싸우는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예 아마존과 같은 경쟁 선상에 서지 않는 구독 기반 대여 서비스도 좋은 전략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기사 좀 보시고 임원 면접하셔서 좀 팁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거시경제, 트럼프 무역 전쟁이 이어서 환율 전쟁이죠. 환율 조작하면 보복 관세 매기겠다. 1차 표적은 중국에 위안하긴 한데 한국도 안심하기 일르다. 환율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무슨 말이냐?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그런 가격이 싸지니까, 그죠? 가격이 싸지는 제품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격싼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싼 제품 쪽으로 가잖아요. 1차원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한테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계 관세가 뭔데?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 늘리려 할 때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일종의 보복성 관세죠. 그래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국가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도 수출 확대를 위한 보조금으로 간주해서 보복 관세 매겨버리겠다.
자, 이 조치는 일단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있죠.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아울러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도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이 볼게요. 자, 트럼프가 중국에 아주 총동원하고 있죠. 토끼몰이 하려고 관세, 화웨이, 위안화, 가용수단한 총동원을 하고 있는 중국 토끼몰이. 확대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의 상반기 환율 보고서 임박, 중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고각 조작국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 입맛 따라 쓸 수 있어서 실행된 국제사회 반발 클 듯.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힘이 센 국가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거세지는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 관세 폭탄, 화웨이 고립화 작전, 중국의 올인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 연기시켜줬죠. 그다음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 고율관세 철폐 모든 전투력을 중국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거죠. 환율 전쟁 선포했다라는 등으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전쟁, 무역 전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진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네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독경제입니다. 의식주 틀을 뒤집는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구독경제. 커피도 꽃까지 정기구독, 의식주 틀을 뒤집는다네요. 급성장하는 구독경제.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알아서 배송해준다. 편리함 앞세워 생활 곳곳에 침투한다. 구독경제 시대가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이 2000년도에 2150억 달러에 2020년도에 2배가 넘었죠. 5300달러. 차 보내주고요. 정기구독 서비스가 의식주 전 영역에 침투하고 있다. 정기구독은 원래 출판물이었잖아요. 근데 출판물뿐만 아니라 그림, 꽃, 음식, 생필품, 서비스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죠. 항상 사는 것들, 뭐 생수, 휴지, 생필품은 매번 사러 가서 결제하는 단계가 사라져서 편리하다. 그 다음에 영유아를 둔 과정에서 구독 서비스를 찾는 거 크고요. 큐레이션 서비스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월 5만 원을 내면 셔츠 정기 배송해준다. 구독이 바꾼 생활혁명. 쿠팡 배송 품목이 8,000개. 구독자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롯데칠성은 생수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준다. 그래서 고객 수가 연평균 70%가 성장했다. 장보기, 세탁 등의 가사가 줄어들고 맞벌이 1인 가구들 선호. 이러니까 대형 유통마트들이 장사가 잘 안 되죠.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내년 600조 원 성장 전망입니다. 쿠팡에서 생필품 사는 사람들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우유 등에서 시작된 구독경제가 꽃, 커피, 셔츠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무장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아무래도 식품업계가 되겠죠. 왜? 맞벌이 부부 등이 늘면서 장보기랑 요리 시간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패션과 화장품 분야에서도 미아이삭스 양말 정기 배송해주고 있고, 클로젯시어는 의류와 핸드백 정기 구독 서비스, 또 아모레퍼시픽은 스테디라는 마스크팩 정기 배송 서비스. 자, 소비 예측이 젊은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도 일정 금액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보니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저도 구독 경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공유 경제네요. 모빌리티 혁신 꽉 막힌 한국이다. 승차 공유 문제 왜 안 풀리나 3월 합의안 국회에서 막힌 사이에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갈등 고조. 정부 혁신 성장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도 중요하다. 어정쩡한 입장 고수의 한국 모빌리티 경쟁서 낙오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모빌리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카시어링 차량 공유하는 거죠. 이거는 고객이 직접 운전해서 같이 쓰는 거고요. 카헤일링 차량 호출 이쪽에 이제 조금 성장해야만 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안 된다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승차 공유, 카풀 렌터카 기반 셔틀 대행, 택시 호출, 일반 추가 서비스형 고급 택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그 다음에 차량의 공유 이동수단 등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을 꼭 알고 가세요. 특히나 현대자동차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각각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 마지막만 볼게요. 정부는 카풀 합의안을 넘어서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들이 참여해 모빌리티 시장을 예측해야 되고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을 마련해야 된다. 기업이 예측 가능한 사업,
국민의 삶 변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급급해서 불 나는 거 그것만 끌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불이 사실 나야 되긴 하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아파야 되는데 지금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도태됩니다. 그러면 도태됩니다. 저는 빨리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한 선진 사례들을 먼저 좀 보고요. 거기도 문제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했던 사례를 좀 바탕으로 해서 가장 문제점을 덜 일으킬 수 있고 가장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진행해야죠. 결국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연관된 산업들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자체는 하나의 툴인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들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혁신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개발해야죠. 그래서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취신남 23번째 기사를 전체적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지금 면접 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잘 정리해 주시고요. 마인드 세팅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떨어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케이. 이제 하반기 준비해야죠. 하나하나씩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차별화된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